안녕하세요. 직장인 C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연도별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해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8년도에 16.4%가 상승을 했었죠. 2019년도에는 10.9%. 이렇게 2019년도가 18년도에 비해서 상승률이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18년이 아니라 2019년도에 더욱더 이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주유 수당과 주유 시간의 개념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유 수당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하루치에 유급휴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루를 쉬는데 하루치의 급여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루치의 급여, 그 부분이 바로 주유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7시간짜리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3일 또는 5일 정도 근로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의 주유수당은 7시간 곱하기 최저 시급이 됩니다. 19년도 기준으로 58,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유 시간은 뭐냐? 이 주유 시간이라는 거는 1일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만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 예로 본다라고 하면 7시간이 되겠죠? 7시간이 주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주유수당과 주유시간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번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은 아니고 6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 주유수당과 이 주유시간에 대해서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최저임금에 대한 이번 정부 정책 방향, 19년도 정책 방향이 조금 바뀌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저임금 제도는 18년까지는 월 근로시간 동안 받는 총 급여에 대해서 나눈 값을 최저임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19년이 되면서 이 월 근로시간 뿐만이 아니라 주유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분모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똑같은 월 기본급과 주유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최저임금은 더욱더 낮게 계산이 되겠죠. 이게 직접적으로 변화된 내용이고요. 간접적으로는 지금 이 최저임금 이슈가 계속 18년, 19년 계속 발생을 하면서 주유수당과 주유시간에 대해서 많이 공지가 됐어요. 사업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충분히 인지가 되면서 이 주유수당과 주유시간을 보장받고 싶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이렇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시급이 실제와 체감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이었습니다. 19년도는 8,350원이에요. 일당으로 계산하면 6240원, 66,800원이 됩니다. 이거를 월급으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8시간 5일 동안 근무를 하고 이거를 4주만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 월 계산으로 한 건 아니고 4주 기준으로만 계산을 했어요.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18년도는 120만원 정도가 되고요. 19년도는 약 13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월급을 근로시간과 주유시간까지 곱한 값으로 월급을 계산을 해보면 18년도는 145만원 정도가 되고요. 19년도는 1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대략 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8년도에는 사실 최저시급 자체가 이 위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이 된 값이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를 지불을 해왔어요. 인건비로. 근데 19년도가 되면은 160만원 만큼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시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18년도 120만 4,800원을 근로시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7,530원이 되죠. 근데 19년도 160만 3,200원을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1020원이 되는 거예요. 즉 작년 계산법 기준으로 했을 때 19년도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위쪽만 봤을 때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10.9%가 상승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가 상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이 이 19년도에 현재 최저시급 인상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년도까지만 해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았어요. 근데 18년도에 앞선 최저임금들의 상승폭이 높지 않은 거를 충분히 소급한다는 개념으로 10% 이상을 상승을 시켰었죠. 근데 19년도에는 33%를 상승을 시키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업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근데 만약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이 늘고 있다면,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분들의 상황을 한번 좀 봐봤는데요. 이 자료는 일단 통계청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에 대한 지표고요. 지표가 100을 넘지 않으면 경기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고 소상공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14년도에 96이었고요. 이때도 이미 하락이었죠. 15년도에는 90을 못 넘었고요. 17년도에도 90을 못 넘었고 18년도에 약 90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상승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현재 비중이 2007년도 약 26%에서 현재는 22% 언더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분들의 대출액은 점점 늘고 있어요. 자영업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대출 금액은 점점 늘고 있는 상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마치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응책을 준비를 했어요. 일단 8대 정책과제라고 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8가지 정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금전적인 대책은, 진짜 리얼한 금전적인 대책은 4번에 있는 수수료 제로페이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단기적인 금전 대책이에요. 나머지는 간접적인 대책이 대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금전적인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근데 이 유일한 금전 대책도 만회되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을 감안을 했을 때 인상률이 약 30%가량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가정하면은 인건비가 매출의 10% 기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의 3% 수준이 상승을 한 거예요. 단기적인 금전 대책, 이 부분은 아무리 많아도 매출의 0.3%밖에 안 됩니다. 인상폭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건비가 매출의 10%인 경우는 사실 많이 없고요.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가 되면은 매출의 6%가 상승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폭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정부 대책은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금융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개인 사업자 대출금리를 2% 수준으로 인하하겠다. 현실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죠. 나쁜 대책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폭탄 터뜨리는 시점을 유예시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파산을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폭탄들이 천천히 터지게끔 또는 단기간에 터지지 않게끔 이런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좀 안타깝죠. 소상공인이 받았을 정부 대응 방안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 매출을 늘리는 거는 어차피 개인 역량인 거고요. 정부가 어떻게 매출을 한꺼번에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어떻게 정부가 한꺼번에 늘려주겠어요? 그런 건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만회 대책을 준비를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용 지출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하죠. 이 고정비는 크게 봤을 때 관리비 빼고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세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길 바랬을 거예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대응 방안이 거의 없다라고 보이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재료비를 낮추게 되면은 품질이나 서비스 등이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비를 낮추면 안 되겠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 역시도 정부 쪽에서 대응 방안을 내놓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상승을 했죠.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 이하로 인건비를 내리게 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건 세금인데요. 세금 역시도 안 내거나 덜 내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되죠.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거는 인건비하고 세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일단 상승을 시켰죠. 그렇다면 이 세금 쪽을 좀 더 감면하는 정책을 내줬어야 되지 않을까. 인건비 상승한 만큼 세금을 내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감면하는 정책을 내줬으면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좀 더 부담이 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 대응 방안은 없습니다. 이렇다라고 가정했을 때 인건비 상승폭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이제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워스트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영업자 이익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기존대로 일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럼 당연히 폐업률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동시다발적으로 폐업률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회생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강구를 하게 될까요? 결국에 세금밖에 없어요. 결국 이 세금으로 자영업자들 또는 이 자영업자분들한테 대출을 해준 금융업계 쪽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또는 편법적인 채용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요. 주휴수당, 주휴시간 개념이 적용이 안 되려면 15시간 이하로 짧은 기간 내에 일할 수 있는 파트타이머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알바들이 굉장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 채용도 굉장히 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은 나머지 국민들이에요. 근로자들이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국민 또는 우리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으니까 난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자영업자들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직장인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시간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고 평생 직장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어느 선에서는 은퇴를 해야 되고 은퇴를 한 상당수가 개인 사업을, 자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대우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관심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에도 직장인들과 관련이 있는 이슈 또는 관심거리에 대해서 연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